자,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별별 특강이 5번째입니다. 근데 이 별별 특강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안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강연 능력이 모자라나, 또 제가 좀 소심합니다. 그래서 고민도 좀 해보고, 개그나 이렇게 코미디 기질을 좀 발휘 안 해서 그런가 하는 고민도 해봤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좀 아픈 소리를 하니까, 사실 대중들이 아픈 소리 하고 이러면 좀 싫어합니다. 뭐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라를 구한 잔다크라 생각을 했을 건데, 제가 연일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요, 듣기가 불편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 박바라고 하시는 분들은 끝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비판하는 댓글을 쓰세요. 그런데 제가 자꾸 하는 것은 머리가 바뀔 때까지 저도 자꾸 하겠다. 저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천만이 안티라도 저는 끝까지 제 주장을 고집을 할 겁니다. 제가 무슨 이 유튜브 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겠습니까? 이거 잘못하면 잡혀가기 일보 직전인데, 종편에는 전부 이거 하니까 비판 많이 한다고 요즘 오지 마라 이러지요. 그래서 저한테 이거 별로 남는 장사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거 해서 돈도 버시더만, 저는 그런 거하고는 원래 별로 상관이 없어. 돈 버는 재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진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제 주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이 변심을 했나, 개가천선을 했나 기대하시고 여기 오신 분들은 조용히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저는 절대로 바뀌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오늘 이 주제는 당신의 정치적 열정은 정상입니까? 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2주 만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때마다 이 제목을 뭘로 정해야 될 건가 고민이 나름대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주제를 정할 때 제가 우리 지금 대중들이 힐링 강연이나 이런 것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강연은 제가 다시 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재밌게도 하고 웃기게도 하면서 인생에 희망을 주는 힐링 강연은 많은데, 굳이 저까지 그런 강연 시장에 나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저는 돈 버는 목적이 아닌데 굳이 그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일주일 내내 그냥 정치적인 이야기를 심각하게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는 피도 눈물도 없고 냉정한 놈인 줄 알았다. 근데 가끔 김승진이하고 하는 거 보니까 개그 기질도 조금은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고요. 또 옛날에는 정말 낙엽에 이는 바람에도 이렇게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봄날에 말입니다, 벚꽃잎이 떨어지면 연애가 하고 싶어서 정말 이 젊었을 때는 내가 왜 이리 데모나 하고 사나 하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술도 맨날 며칠 먹은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세상이 저를 이렇게 좀 삭막하게 만들었지, 제가 원래 그렇게 삭막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오늘 이 정치적 열정을 주제로 이렇게 제가 잡은 이유는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정치적 열정이 대단한 분입니다. 오늘 같은 이런 영하 11도, 12도의 추위에 저녁에 집에 앉아서 아랫목에서 TV나 이렇게 틀거나 영화나 보거나 어디 따뜻한 데서 술이나 한잔하면 좋을 건데, 이걸 듣겠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정치적 열정은 정상 이상이죠. 예. 그런데 정치적 열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정치적 열정이 정상적으로 사용되어져야지 그것이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정치적 열정은 넘쳐나는데 그것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면 개인도 불행해지고 결국은 국가와 나라의 미래도 불행한 쪽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정치적 열정이 넘쳐나죠. 그래서 이 일부에는 오늘 이런 정치적 열정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빗나간 정치적 열정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냉담한 게 낫다. 그래서 이 빗나간 정치적 열정의 폐단과 후유증에 대해서 제가 강연을 하고요. 2부에는
정치적 열정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쓰여져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주장을 할 때 가지는 포지션은요, 내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남의 주장에도 옳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부분에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요, 제 자신에 대한 엄청난 반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도 박근혜 정권 잘 되고자 박근혜 정권 초반에 2013년에 열정에 넘쳐가지고요, TV에 나가서 패널 놓으면 오늘 저놈을 어떻게 작살을 내버릴까? 네? 그 당시 야권 패널이 놓으면, 그래서 뭐 TV고 말고 관계없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작살을 냈습니다. 심지어 공중파에 가서 사회자들 보고 너 사회 똑바로 보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제 열정을 가지고 박근혜 정권이 잘해서 이 나라에 정말 두고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 줄 거라고 나름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열정으로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검증도 제가 보따리 싸들고 했죠. 책까지 하나 썼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책 쓰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앉아서 책을 하나 쓰려고 하면 몇 달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오죽했으면 그 책을 갖다가 한 달 만에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마 박근혜 정권이 탄생을 안 하고 방향이 다르게 갔으면 저는 100% 깜빵에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열정을 제가 한 2년, 3년 차에 반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아닌데. 정권 잘못 돌아가는데. 제일 먼저 담배값 올릴 때, 아니, 예산이 모자라는데 왜 담배값부터 올리는가. 그때 좀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5월 19일 날 이 세월호 사건에 기자회견을 울면서 하고 그날 오후에 UAE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상당한 부분이 제가 이렇게 평소 주장하던 논의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반영됐는 건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월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폐라고 했죠. 적폐라는 말이 그때 나왔어요. 기억 안 납니까?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의 정관계의 적폐가 드러난 현상이고, 그래서 관피아를 척결해야 된다. 그래서 세월호와 관계된 부패 유착 구조를 다 일소해야 된다고 대통령이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세월호 들어가는 비용은 유병헌 일가한테서 받아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뒤에 처리하는 모양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저는 처리를 할 거라고 믿고 여의도에서 7, 8월 달 40일을 제가 매일 한낮에 12시에 35도, 40도까지 올라갈 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유병헌으로부터 돈을 받은 여야 정치권과 정관계 인사들을 다 처벌하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패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라.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점점 제가 이 또라이가 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부패 척결 수사를 한다는데, 허군날 저한테도요, 무슨 자료가 없냐고 사람 보내고 그래요. 근데 하나도 안 합니다, 제대로. 그래서 제가 느끼기 시작했죠.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부패한 사람들이 많아서 부패 척결 수사가 될 리가 없다. 왜? 부패한 사람들이 부패 척결을 안 하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한 사람이 부패 척결을 하면. 자기 목을 자기가 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지금 열심히 문재인 정권에서 깜빵에 막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 이제 들어갈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 하는 저런 부패 척결을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에는 안 했습니까? 그때 BJ나 노무현 정권 10년 하고 난 뒤에 특수활동비 쓴 거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있겠죠. 북한에 갖다 준 것도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그러면 그걸 잡아가지고 이적죄로, 간첩죄로 처벌해도 될 거 아닙니까? 왜 그럼 못했을까요? 왜 안 했을까요? 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연결됐다는 게 어떻게 연결돼서 안 했겠습니까? 글쎄, 어떻게 연결이 저한테 보시면 아니 결국은 자신들이
또한 그 안에 부패 안에 그 카테고리에 섞여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상대를 치기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신념이나 철학이 없고 결과적으로는 적당히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내가 상대를 부패를 척기를 해서 처벌을 하면 나 또한 나중에 똑같은 보복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패 척기를 안 한 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노무현 그 대통령 그 서거 이제 죽기 전에 뭐 그냥 자살이라고 하지 뭐 서거라고. 예. 여기 무슨 뭐 예. 자살하면서 이명박 정권이 하는 과정에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서 노무현 이제 그래서 이명박은 겁을 먹었죠. 예. 그래서 저쪽으로부터 이제 저는 그 당시 이명박이 계속 갔으면은 그걸 끝까지 그걸 물고 늘어졌으면은 물고 갔으면은 어느 정도 걔도 그쪽에 그 부패라는 부분을 갖다가 건드려서 결국은 나름대로 정당성이나 그 할 수가 있었을 터인데 결국은 거기서 자기들이 그 멈칫하고 결국 빠지는 바람에 결국은 지금 같은 현상이 또 예, 그렇겠죠. 그래서 칼자루 지었을 때 못하면 나중에 지가 가는 겁니다. 정치라는 거는. 나는 안 했다고 해가지고 너네 내 보낼 수 있냐 하면 그건 어떤 거예요? 멍청한 놈이죠, 그거는. 맞습니다. 자, 그럼 노무현이 죽어서 살았어요. 맞아. 죽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저기 가족한테 물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가 그걸 실패하고 결국 지금 자기가 당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전 정권에서 해먹은 것보다 훨씬 적은데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나를 보내냐라는 것은 나는 바보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을 때 매몰차게 아니 본인은 국가와 결혼했고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다며요. 뭘 못합니까? 맨날 텔레비 볼 게 아니라 그거 했어야죠. 예, 순실이하고 미용하러 다닐 게 아니라요. 자, 그런데 제가 가장 실망한 거는 오늘 아침에 정거의 땅 높다. 제 뉴스 브리핑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빠지고 거의 다 봤다라는 분 한번 손 흔들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제가 뉴스테이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예? 뉴스테이라고 임대주택 공공이 아니고 예. 민간 임대주택 예. 뉴스테이 그 얘기하는 거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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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셨네. 아니, 까먹었네. 까먹었어요. 자, 모범생. 뭐 국민 행복 주택 그걸 막 대통령이 이제 막 하려고 했는데 막 못했다고 결국 쇼를 했다 그랬다니. 이 친구도 지금 오래돼 갖고 가물가물하는. 아니 되게 많은. 자, 이 정답을 말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름만 좋다고 했던 뉴스테이. 그거는 이제 그 주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이제 특히 뭐 경제부처 채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건설업계 쪽에 어떤 뭡니까 로비로 해서 이제 그런 의견을 갖다가 이제 박 대통령한테 네. 많이 그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땅을 싸게 줘. 돈도 싸게 대줘. 그런데 민간 재벌 건설회사를 보고 뉴스테이라는 걸 도심의 알짜배기 땅에 작게는 80만 원, 많게는 한 7, 800만 원까지 월세를 내는 겁니다. 보증금도 전세에 반은 내야 되고요. 전세 시세에. 아니 정부가 돈 들여서 왜 재벌들한테 이런 돈벌이를 시켜주냐.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2주 기념 청와대 회의에서 뭐라 했는가 하면 뉴스테이 이름도 좋지 않냐고 거기 살아라 했을 때 제가 마리 앙뚜와넷이 생각난다고. 예?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막 몰려오니까 빵을 달라 하니까 빵이 없으면 뭐 케이크를 먹으려니 어쩌니 그 뭐 마리 앙뚜와넷이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갖고 또 댓글 달지 마세요. 흔히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 살아봤습니까? 마리 앙뚜와넷이 그런 말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게 알게. 그래서 정말 마리 앙뚜와넷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살품 같나 했는데 오늘 딱 신문에 한번 보십시오. 최순실이가 뉴스테이 청탁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했다. 세상은 다 인과관계가 있는 겁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의 이런 실패 이런 부분들을 엄청나게 여기서 지지 많이 했습니다. 저도 지지했고 여러분도 지지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또 그 사람이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열정에서 우리가 하나 빼먹은 게 있었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각으로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과연 평균치 인간만큼의 정상적인 삶을 살았는가라는 걸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데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아버지의 신화에 가리어져서 저도 저 사람은 대중관계나 사소한 부분에 좀 서툰 부분은 있지만은 이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한 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방 제대로 보여줬죠. 대통령이 어떻게 권력을 잃고 자기 임기 속에 채우지도 못하고 감방을 가게 되는가를 보여줬어요. 자, 당했다라고 박바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당했다라고 말하면 됩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럼 된다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박근혜 원균 같은 자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도 정치적 열정이 빗나가 있었다.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세상을 갖다가 좀 공정하게 바라보고 한마디로 나 스스로도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 계기로 생각을 심각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탄핵에 찬성한 겁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할 자격이 없다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정치적 열정이요,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주의를 이렇게 구성해 나가는 기본이 정치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 열정이 빗나가 버리면요, 민주주의는커녕 그야말로 그 사회 구성원들을 전부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택동. 모택동은 이 1949년에 이 국共내전 결과 중국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한마디로 중국이라는 거대 땅을 다스리기에는 이 공산당의 기반이 너무 약했죠. 국민당이 대만으로 도망을 갔지만은 장개석 국민당이 모택동이라는, 솔직히 말하면 동네 산적 비슷한 사람들이, 농민들이 중국을 다스리기는 너무 힘들었어요. 홍건적이나 황건적이나 중국 역사에 나오는 홍건적의 난 유비 때 무슨 또 황건적의 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황건적 중에 한 명이 그 주원장이라고 명나라 이렇게 했던 거. 원래 중국의 역사에는요, 먹고 사는 게 힘들면 도적대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왕조를 뒤집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그런 겁니다. 그 도적대의 두목이 명나라 주원장 황제예요. 마찬가지로 모택동은 이 농민들, 비적들을 앞에 세워서 중국을 먹었습니다. 이념은 공산주의라 했지만 중국의 국민들 중에서 공산주의를 이해를 제대로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때만 해도 공산주의는 실험적 단계에 있던 시절이었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약한 권력을 유지하겠습니까? 공포죠. 철근과 공포입니다. 말 안 들으면 때려버리고, 그리고 겁을 주는 거예요. 모택동은 한 5천만에서 7,500만 사이를 죽였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등은 누군지 아십니까? 2등. 학살 2등. 스탈린이죠. 소련에서 이 1919년에 공산혁명을 통해 가지고 집권한 스탈린도 소수파에서요. 그래서 1차로는 그 시민, 부르주아하고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이 러시아 황제를 몰아냈죠. 로마노프 황조를 이제 문을 닫게 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다시 혁명을 해서 자기하고 연합했던 사람을 다 숙청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황제 편을 드는 이 백군하고 적백군 내전이 시작이 됐죠. 우리 닥터 지바고 같은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나중에 백군을 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 몰아가 다 이제 청소를 했어요. 전쟁을 하다가 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쫓겨왔어요. 마지막에는 그 사람들이 홍콩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잡고 난 다음에는 공산당 안에서 정적들을 또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탈린하고 같이 혁명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로츠키인데 멕시코까지 가서 트로츠키가 밀려서
멕시코로 피난을 갔어요. 멕시코에 있는 트로츠키 이 숨어 있는 안가에 암살범을 보내서 도끼로 죽였지요. 그게 알랑드롱 나오는 트로츠키 암살 사건이라는 영화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적들을 전부 다 죽였습니다. 정적만 죽인 게 아니라 이 집단 농장화하고 집단 공장화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농민들을 나는 소작농으로 계속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을 또 죽였어요. 그 다음에 소련도 역시 거대한 연합체의 나라 아닙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에 백러시아 같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연해주에 있던 한국의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까지 이주시켰어요. 우즈베, 카자흐스탄에요. 그 과정에서 숱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냥 비차에 태워다가 허벌판에 여기는 허벌판이고 사람이 없으니까 너네가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체제에 저항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한 2천만 명을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한 2천만 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3위가 누군 줄 아십니까? 히틀러. 유대인 600만 명을 비롯해서 전쟁 때까지 죽인 사람까지 합치면 한 1,500만 명 이상을 죽였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등쯤 되는 사람이 일본에 이 과거 2차 대전 때 군부, 도조를 비롯한 일본의 군부 지도자들이 한 4등쯤 되고요. 이제 나머지 그런 나라들을 빼고 오면 그 다음에 많이 죽인 나라가 어딘가 하면 이 캄보디아. 공산화된 다음에 크메르 루즈가 170만에서 한 200만 명 정도를 죽였습니다. 그게 킬링필드 영화에 나오는 스토리 아닙니까? 프놈펜이 인구가 100만 가까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베트남이 공산화된 베트남이 하도 저거 옆에 있는 같은 공산당들인데 캄보디아가 하도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친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이 크메르 루즈를 쫓아낸 거죠. 베트남이요. 그래 이 프놈펜 수도에 가니까 수도에 있는 사람이 5천 명밖에 없더라고요. 수도를 다 비우고 시골에 가서 전부 다 너네들은 시골로 가가지고 전부 하방해서 농사 지으면서 노동을 경험해라고 한 거죠. 미친 놈들이죠. 모택동도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뭘 했습니까? 하방이라고 해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죠. 그때 당시에 모택동의 권력에 도전하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불안하니까 모택동이 자기를 지지하는 젊은 청년들을 가지고 홍위병을 풀어가지고 한마디로 공산당의 내부에 인텔리들을 다 숙청하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젊은 애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한마디로 공산당 내 지식인이거나 합리적인 사람이거나 이런 집에 가서 전부 끌어내서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책을 다 불태우고 지식인은 몽땅 다 시골로 보냈죠. 지금 시진핑이 저거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당해가지고 시진핑도 하방을 한 겁니다. 시골로. 저 사람이 저렇게 교묘하게 정치적 테크닉을 배운 거는 그때 하방이라는 걸 경험하면서요. 다시 되살아나면서 정치 테크닉을 배운 사람입니다. 자, 월남에도 수십만 명을 죽였죠. 자, 월맹이 미군을 갖다가 파리 협정이라는 걸로 쫓아내고 그 다음에 곧바로 월남을 밀어버렸죠. 그런데 사이공 입구에서 일부 공수부대나 해병대가 월명하고 전쟁이 한 열흘 정도 붙었어요. 그 사람들이 싸웠지 나머지는 싸운 사람이에요. 싸운 사람은 다 합쳐도 한 2, 3천 명도 안 되는데 그 2, 3천 명이 죽기로 이렇게 하니까 한 열흘 정도를 사이공으로 진입을 못했어요. 심지어 이 심기가 대단한 장교 한 명은 이 월명한테 뭡니까? 공항을 내주고 다 항복하라고 했는데 혼자 폭탄을 싣고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월명군을 폭격하고 격추가 돼서 죽기도 했어요. 그래서 월남 역사에서 망한 월남 역사에서 월남을 지키려고 정말 목숨을 던져서 싸웠던 사람은 병사들까지 하면 한 2, 3천 명
장군들까지 하면 한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문을 열어쳤겠죠. 자, 그런데 월명이 점령하고 난 뒤에 원래 월명하고 베토콩은 같은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입니까? 네? 다르죠. 베토콩은 뭐 하던 자들입니까? 일종의 그 게릴라 농민들을 만나서 한적. 한국 같으면 한국 내에 있는 종북 세력들이 그게 베트콩이죠. 북한은 지금 북한 정권이고 월명은 베트콩은 한국 내에서 월남 정권을 타도하고 반미, 미군을 몰아내고 그래서 베트남을 민족적으로 월남과 월명을 통일시키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베트콩이지요. 그런데 월명이 잡고 난 뒤에 제일 걸거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통치하는데. 베트콩이 제일 걸거치죠. 아니 남쪽은 우리한테 넘겨주라. 이런 소리를 하니까 그것도 전부 지식인입니다. 월남에서 이 호치민부터 시작을 해서 했던 사람들 전부 어디 유학을 가요? 프랑스 유학 갔어요. 모택동이도 어디 유학 갔어요? 모택동이 프랑스 유학 갔다 왔어요. 네. 모택동이도 인텔리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로 유학 갔다 오면 사람이 좀 이상해요. 그 프랑스 그림 유학 갔다 오신 분 안 계시죠 혹시? 그래서 베트콩의 지도자들도 전부 프랑스 식민지 시대 때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프랑스로 유학 가서 사회주의 사상을 접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 월명의 통일을 갖다가 이렇게 되는데 베트남의 문을 열어 제꼈는데 그 다음엔 다 어디 갔어요? 교화소에 끌려갔죠. 그 일부는 총살당했지요. 그리고 월명에 살던 돈 많은 사람들, 주로 화교들이 많았는데 다 어디로 갔어요? 보트에 태워가지고 내보내버렸습니다. 탈출 비용을 받고요. 왜? 이 사람들은 있어봤자 불호자 상층부로서 정권의 반대 역할밖에 안 할 거니까 탈출해라고 썩은 보트 한 개당 얼마씩 받고요. 보트 태워서 다 보냈어요. 그러다가 바다에서 죽은 사람이 얼마? 20만 명. 그러다 지나가는 배에서 다행히 건져주면 이제 각 나라에 수용이 됐죠. 그때 한국에도 부산항, 인천항에 많이 들어왔죠. 보트 피플이.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대충만 세도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이 다 얼마겠습니까? 몇 천만 명이 죽었지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죽었겠습니까? 정치적 열정의 희생자지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서 혁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혁명이라도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으면서 혁명을 왜 하는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정치적 열정이 지나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1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는데 그 헌법이 현대 어떤 나라의 헌법보다도 가장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헌법입니다. 그렇게 잘 만든 민주적인 바이마르 헌법 하에서 누가 탄생을 해요? 히틀러가 탄생했는데 히틀러가 쿠데타를 했습니까? 합법적으로 집권했습니까? 합법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집권했어요? 선거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나치당이 일당이 되어가지고 히틀러가 처음에는 뭘 했어요? 총리를 했죠. 힌덴부르크라고 1차 대전의 영웅이 대통령을 했고 힌덴부르크 밑에서 총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대통령 쫓아내고 독일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제국을 만들어서 자기가 총통이 됐지요. 자,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가장 철학으로 또 법학으로 신학으로 세계에서 이 철학, 법학, 신학은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독일에서 히틀러가 합법적으로 집권을 했어요. 이게 다 뭐라고 보십니까? 독일 사람들이 살짝 맛이 간 거죠. 독일 사람들은 지금도 유럽에, 독일 최근에 가보신 분 계세요? 난 좀 갔다 온 지 오래됐는데. 독일 사람들 진짜 빈틈 없어요. 독일에 있다 다른 나라 가면 지저분해서 못 봅니다. 독일 깨끗하잖아요. 바가지 나는 건 없고 전부 칼 같은 사람들이에요. 저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히틀러한테 살풍 넘어갔을까? 1차 대전에서 졌죠.
독일의 황제가 폐위됐죠.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인가에 의해서 독일이 엄청난 배상금을 내도록 됐지요. 그리고 독일은 무기도 못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요 무기들을 다 제한을 했어요. 너네들은 무장을 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나라에 번 돈의 상당한 부분이 다 프랑스니 배상금으로 다 뺏겼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뭐가 터졌어요? 1929년에 대공황이 왔죠. 대공황에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빵을 하나 사러 가려면 리어카에 돈을 가득 담아서 가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빵값이 올랐어. 결국은 빵 못 사고 뭘로 써요? 돈을 땔감으로 썼죠. 지금 청도 가면요 사기꾼들 많습니다. 한국 사람한테 접근해 와가 과거에 독일의 이런 화폐들을 지금 바꿔주는데 이거 사갔어요. 그게 그때 돈들이에요. 청도가 독일 식민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도 맥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한 10년 전에 사기당한 사람이 한 명 왔어요. 독일 화폐가 있대. 독일 중앙은행이 바꿔준다. 그 발행 연도를 딱 보니까 대공황 하이퍼 인플레이션 시대에 휴지 조각이던 독일 돈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사람이 이성을 상실하느냐? 왜 상실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성을 상실하게 하고 정치적 균형 감각을 잃고 정치에 매몰되게 만들면서 잘못된 열정을 가지게 만들면서 국민 대다수가 이성을 상실할 수 있는 거예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khmer 루즈를 했다. 베트남 사람들이 공산화되었다. 이건 이해가 가요. 왜? 베트남이나 캄보디아의 수준은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한테 해방되고 난 뒤에 독재만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독일은요. 독일은 세계에 공산당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독일이죠. 마르크스가 어디서 공부했습니까? 독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독일의 예나 대학인가 나왔어요. 그래서 1800년대에 독일은 공산당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삼인당이라는 이 사회주의 계열 정당이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렇게 어떤 민주주의적인 어떤 시스템을 그래도 가장 일찍 가지고 있던, 비록 이 비렐름 황제 밑에 있었지만은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그 1차 대전 패전하고 난 뒤에 민주주의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였는데 그 독일이 경제적인 문제와 주변 국가에 대한 차별, 불만 때문에 이성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 열정은 이성을 상실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미국하고 유럽에 보면 저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국민들끼리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길거리에서 막 거구하고 또 이민자들하고 대립을 하고 또 자기 나라 국민들끼리 길거리에서 막 싸우는 장면들이 보이죠. 미국에서도 많이 보이죠. 자, 이게 뭔가 하면요. 정치적 열정이 사회적, 경제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변질되어 간다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IS나 탈레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슬람에 살짝 미쳐가지고 폭탄물 들고 막 이렇게 터주고 막 목을 참수시키고 이 사람들도 결국은 뭡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런다고 봐요? IS나 탈레반들이. 그것도 정치적인 열정이죠. 그렇죠. 정치적 열정이죠. 그 종교는 저는 핑계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요. 대다수가 잘 살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런 일을 벌이지 않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삶의 고난이라든지 고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어디에 핑계를 댑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우리를 착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후진의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종교적인 대립으로 전환을 시키죠. 기독교와 이슬람의 대결이다. 언제 기독교가 이슬람을 뭐 뺏어 먹으려고 했습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제일 좋은 게 기독교인데요. 자, 그래서 과거 식민지 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름, 오일을 뺏기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요. 사람이 야만적인 짓을 안 한 거는 제가 볼 때 불과 한 70년도 안 됩니다.
2차 대전까지는요, 센 나라가 작은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이 들어먹고 하는 부분을 예사로 했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도요, 저 스페인이라는 유럽의 나라가 옛날에 잘 살다가 힘이 좀 빠졌다 하니까 공연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미국 군함이 무슨 뭐 폭발했다 이래가지고 그 핑계로 스페인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잖아요. 1900년도 초에. 그래서 뺏은 땅이 어디예요? 푸에르토리코, 필리핀, 그 다음에 쿠바, 괌 이런 거 다 뺏었잖아요. 그때 필리핀이 모로코 말고 스페인이 자기 식민지를 미국한테 싹 다 뺏겼어요. 스페인이 그때 식민지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전쟁했어요. 미국도 그 짓을 했어요. 그게 지금 미국도 그 짓을 한 게 100년 남짓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핑계를 삼아가지고 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슬람 광신도들이 이 자기 나라의 후진성이나 발전에 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뭐 이 자본주의,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도요, 자기 핑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치적 열정이 과도하게 잘못 이렇게 발현되는 또 다른 사례는요, 한국에도 있죠. 자, 한국에 지금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도한 숭배와 폄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자, 김대중 대통령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찬양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특정인을 아예 비판을 못하게 하면 이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지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걸 자살이라고 말하기가 공공석상에서는 어렵고 서거라고 말해야 되는 이 압박이 뭡니까?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자, 전직 대통령도 사람입니다. 누구나 공사석에서 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비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것을 말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까? 저도 뉴스 브리핑 하다 보면 뭐 뒤에 전 대통령을 안 붙이면 네가 뭐 언제부터 박근혜하고 맞먹었냐, 박근혜 하게 뭐 노무현 하냐, 언제 저도 압박을 느껴요. 자, 그런데 또 어떤 거는 지나치게 폄하를 합니다. 전두환 노태우도요, 전 대통령도, 그분도 공평하게 해줘야지, 전 대통령도 한국 역사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은 긍정적인 측면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었어요. 이래 지금 민간 정치꾼들, 그 이후에 민주화된 시대의 민간 정치인들에 비해서 경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훨씬 효율적으로 했고, 외교 정책에서도 편견 없이 효율적으로 인재를 등용해서 했지요. 그 사람들이 사람을 쓸 때 영남 사람, 호남 사람 가리지 않았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다 맡겼어요. 지금 민간 정치의 대통령에 비하면 훨씬 효율적인 부분도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많은 피를 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시대가 싸그리 다 군사 독재 암흑 같은 시기였다는 것은 주사파들이나 하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 시대에도 역사는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친 우상화와 지나친 폄하는요, 결국은 한마디로 잘못된 정치적 열정의 결과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말 못하는 거 있죠. 미국에 가면 진짜 말하면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인종, 예? 그 다음 남녀 성 문제, 그 다음에 종교 문제, 이런 거 미국에서 말 잘못하면 정치하다가는 끝장이에요. 한국에 이게 말 잘못하면 끝장나는 게 지역 감정 문제지요. 그리고 우상화된 전직 대통령을 잘못 건드리면 끝나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굳이 죽어도 한다면 내가 당을 만들어서 하지 누구한테 가서 공천받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공직에 가가지고 한 자리 해먹을 생각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청문회 한다고 갔을 때 화면을 딱 틀어갖고 매달 며칠 황장수가 지역 감정을 자극하고 전직 대통령을 개떡을 저도요 바보가 아닌데 내가 말할 때 야 나는 뭐 할 생각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뭐 청문회나 뭐 돈이 많아서 청문회가 두려운 것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하도 성역을 많이 건드려서
나중에 털어제끼기 시작하면 밤새도록 보좌관 시켜서 황장수 망언록을 그러면 지금 제가 유튜브에 띄워놓은 동영상이 3천 몇백 개쯤 될 건데 거기에서 10%만 문제가 있어도 한 300 몇 개의 망언을 했다 이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자기 주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나친 정치적 열정은 한마디로 정치를 망칩니다. 그런 지나친 정치적 열정의 패단들 중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남에게 내 생각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지 못합니까?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분이 좋다는 사람은 좋다고 해라는 거죠. 나는 비판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살아있는 권력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매일 어마어마한 비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내가 그걸 안 하고요. 만만한 지금 구치소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비판하면요. 나는 정말 비겁한 놈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날은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을 한 10배쯤 더 비판합니다. 균형 감각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균형 감각 잘못 맞추다가 제가 좀 살아남을지 모르겠어요. 그 뭐 아주 민주화된 직접 민주주의 시대라니까 믿고 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시대에 대통령 앞에 놓고도 당신 똑바로 해라 주사파냐 이런 말 할 수 있는 게 직접 민주주의 아닙니까? 자, 또 하나가요. 다르면 적이다고 죽일 듯이 청산하려고 달라드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정말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제 유튜브에 댓글 다는 분들요. 제 거 봐주고 댓글 달아줘서 고마운데 정말 진짜 창피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대중 계몽을 시키는 건데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계몽인지 이렇게 계몽의 속도가 늦어가지고 내가 죽기 전에 되겠나 싶어서 어떨 때는 좀 암담하죠. 그 다음에 유치한 아젠다로 대중의 의식을 마비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정말 유치한 걸로 대중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부분에요. 할 말이 있지만 참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이 논쟁을 못하도록 만들면서요. 몰라서 논쟁 안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문제들을 제기하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저의 건강한 정치적 열정을 매우 소모적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한 명이 이야기하면 그걸 갖다가 마치 벌떼들처럼 다 옳다고 받아들이면서요.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게 정치로 사기치기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소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 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내 말을 들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15분만 봐도요. 그리고 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좀 어려운 걸 이야기해야 돼요. 비트코인처럼. 저 사기예요. 비트코인 하시는 분 혹시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돈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걸 복잡하게 나한테 설득하려고 황장수 무식하다 어쩌다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 전문가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토론하자. 아직 한 놈도 전화 안 와요. 그건 놈이라고 합니다. 나쁜 놈이니까요. 그리고요. 이런 잘못된 정치적 열정은 정치 지도자나 정치인에게 상황을 오판하게 합니다. 지금 뭐예요? 문재인 70%. 상황 오판하게 하죠. 임종석부터 문재인 대통령까지 전부 상황을 오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지율이 70%인데. 저 방송 가면요. 그 문바들 패널들 몇 명 있습니다. 지지율 70%인데 뭘 못하냐.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 설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너네들 6개월 뒤에도 그 말 하나 보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방송하기 전에 살살 긁으면서 니 그 말 6개월 뒤에도 그대로 해라. 자, 그리고요. 이런 잘못된 정치적 열정 때문에 지나친 정치적 변화가 한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개혁에 열풍을 불러오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보면요. 샤워실에 바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샤워할 때 우리가 막 이렇게 샴푸 바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틀면 뜨겁죠. 이쪽으로 틀면 또 춥죠. 중간에 온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락가락 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치게 잘못된 열정이요.
국정교과서를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했다가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된다 했다가 예? 비정규직을 정규직 시켰다가 나중에 이제 감당 못하면 또 구조조정해서 내쫓겠죠. 다음 정권쯤에.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패단을 낳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부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정치에 저렇게 미쳐서 빠져들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빠돌이들을 보면 연예인들 그 팬덤, 연예인 따라다니는 요즘 뭡니까? 뭐 걸그룹이니 아이돌 따라다니는 사람들 반쯤 좀 미친 사람 같은데 저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건전한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연예인과 관련되는 부분에 미치니까요. 남한테 피해는 안 주잖아요. 내 돈과 내 시간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끼고 인생 낙으로 삶으면 그건 괜찮은 거예요. 애들 근데 따라다닌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정치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빠돌이들은.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아니 인이가 무슨 하늘이 내린 신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요. 그러다가 탄핵당하거나 안방 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걸 자제해야 되고요. 뭔 일을 하려 할 때 이래도 되는가 하고 고민하게 해야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통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게 아니라 너무 안 해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예? 너무 정치를 하기 싫어가지고 대통령이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너무 안 하는 사람도 문제인 겁니다. 그 다음에요. 결국은 이 정치적 열정의 기반에는요. 정치에 대한 열정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오가 기반이 되어 가지고요. 보복을 해줄 사람을 대신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노사모 하던 사람들요. 과거에 그 노사모 모임에 있었던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PC방 주인, 치킨집 주인, 무슨 택배 기사부터 그런 분들이 노사모에 상당한 축을 이루었더라고요. 자영업자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분들은 노사모 한다고 자기 삶이 바뀌겠습니까? 한때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고 난 뒤에 나는 노사모 했다 말을 어디 가서 절대 안 했죠. 자, 요즘 그것이 다시 문사모로, 문바로 나타났습니다. 문꿀 오소리로. 자, 그분들이요. 왜 저렇게 빠져들까요? 저는 박사모 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살려야 된다고 다니는 분들한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현실에서요. 뭔가 울분이 있어요. 그 현실의 울분을 타개할 방법을 정치에 찾고 또 누군가가 내 대신에 칼질을 좀 해서 한번 내가 잘 되지 않아도 좋은데 보기 싫은 놈 좀 정리해 주라라는 그런 정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는 현실 불만이 반드시 개입되어 있죠. 그래서 정치에다가 현실의 고통이나 탈출구를 기대어서 그것은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또 그것이 실현됐을 때 해방감을 느낀다고 그것이요. 자기 개인의 행복으로 연결되거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앞줄에 앉았었으니까. 네? 그거는 절대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네. 않다고 봅니다. 네. 절대 안 되죠. 지금 이 광풍도요. 6개월 지나면 흔들립니다. 제가 장담을 할게요. 내 잘 맞추잖아요. 맞아요. 1년 지나면요. 별일이 다 생길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여기에 또 미쳐서 날뛰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자기가 엄청나게 부끄러워질 거예요. 자, 제가 일부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요. 대중이 상식을 갖다가 상식이라는 것은 양심에 기반한 보편적 사고입니다. 이걸 상식을 비우게 되면요. 머릿속에서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정치라는 악마가 와서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 열정은 어디까지나 상식에 기반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좌우에 넘쳐나는 저는 좌파들뿐만 아니에요. 우리 보수 거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정말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비판의 사각지대에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비판을 받아야 돼요. 몇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끌고 다닌다면 거기에도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적 욕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여태까지 사회적으로 뭘 해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떠야 되겠다라는 욕구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좌우에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좌우를 막론하고 항상 나의 정치적 열정이 정상인가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부에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